자, 오늘은 시청자 성님들이 추천해주신 사건 사고 읽겠습니다. 첫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일어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 시타코랑 말퍼슈님, 이케부쿠로 연속 인분 테러 사건 나무위키. 이거는 슈말코 카페 무조건 제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져왔대. 잘했습니다. 좋아요 10개나 눌렸어. 이 정도 되게 많이 눌린 거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댓글 13개나 달리고. 보겠습니다. 다들 원했던 건가 봐. 요도바시 멀티미디어 이케부쿠로점 연속 인분 테러 사건. 인분이 뭔지 아시죠? 똥입니다. 똥을 고급지게 표현한 거예요. 2026년 6월 30일에 도쿄 이케부쿠로에 오픈한 요도바시 카메라 지점인 요도바시 멀티미디어 이케부쿠로점에서 연속으로 발생한 인분 관련 사건. 타임라인 있어. 그리고 이거 되게 짧아요. 나무위키.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6월 30일에 여기 오픈했고 7월 3일에 2층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인분 발견. 7월 4일 매장 내 설사 발견. 7월 5일 4층 계산대 앞에서 설사 발견. 이게 너무 웃겨. 그리고 같은 날에 매장 내 정전 사건이 일어났대. 7월 6일 매장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설사로 추정되는 악취 발생. 7월 7일 4층 남자 화장실 내 벽에서 인분이 발려있는 걸 발견. 7월 8일 4층 화장실 근처 통로에서 인분 발견. 7월 12일 6층 매장 내에서 인분 발견. 미친 거 아니야? 아, 직원 불쌍해. 계속 치웠잖아. 계속 자기가 치웠을 텐데. 인분 발견이 약간 칠라스 아트 게임 같아. 원인, 연쇄 사건들 중에는 고의성이 있는 인분 투척 테러가 확실한 경우도 있으나 불분명한 경우는 불운한 이용객이 그저 실례했을 뿐인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사건 초동 조사부터 흐지부지 되었다 보니 증거 조사도 안 되고 범인이 잡힌 건 고사하고 범인이 혼자인지 여럿인지도 특정조차 못해서 원인이나 배경을 알 수도 없다. 이때 사고에 의한 경우는 건물 구조의 문제가 크다고 여겨진다. 매장 내의 화장실 수와 위치, 기존의 세이브 백화점에 있던 2층과 3층 화장실을 요도바시 카메라가 입점하면서 2층과 3층 화장실을 없앴다. 원래부터 1층에 화장실이 없는 걸 감안하면 화장실에 가려면 최소 4층까지 가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거기다가 해당 점포의 규모도 매우 큰 것도 한몫했고 여기에 화장실 안내도 다소 미흡하다는 평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가독성이 높은 화장실 안내 간판을 변경했대요. 맞아, 여기 뭐지? 나도 후쿠오카에서 이런 데 가봤던 것 같은데 엄청 커요. 그냥 모든 전자기기가 다 있어. 매장 내 에스컬레이터. 여기에 매장 내 에스컬레이터는 대한민국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줄이 아니라 1줄이라서 에스컬레이터를 통한 신속한 이동조차 불가능하다. 의도를 가지고 테러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급동이나 설사를 못 참고 싼 거라면은 에스컬레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사고가 자주 난 게 설명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응가가 다 묻어있을 텐데 어떻게 가린 거지? 긴 걸 입고 있었나? 그러니까 싸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의문점. 다른 곳도 아니고 요도바시 카메라라는 규모가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매장에서 연속으로 인분 관련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매장 직원과 손님들이 범인을 보지 못하고 CCTV에서조차 범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기는커녕 특정조차 못했다고? 이게 말이 되나? 에스컬레이터를 찍고 있는 CCTV가 없나 혹시? 그러면은 그냥 똥이 있기 전, 후 비교해서 보면 될 수도 있을 텐데. 싼 게 아니고 누가 두고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어. 갑자기 너무 더러운 생각했는데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나? 두고 간 거라고 해서 뭔가 생각났어. 어차피 뭐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똥 같은 경우는 고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 던질 수가 있잖아. 근데 설사는요. 똥 플러스 액체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비닐봉지에 담아가면 약간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푸는 그 상상을 했거든요. 설사를 이렇게 비닐에서 꺼내서 푸는?
이 때문에 현장에서 인분이나 설사를 싸고 도망간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한 인분이나 설사를 현장에 두고 도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대단하다. 자기 똥을 약간 비닐 위에서 똥을 싸고 가져온 건지 라겔라 위에서 쪼그려 싸면 된다고? 미친. 주변 사람들 모르게 인분이나 설사를 싸고 도주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서서 인분이나 설사를 싼 다음에 도망가는 인간을 포기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짓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랬을 것 같기도 해. 혹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거나 지인에게 협력을 제공해서 위와 같은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 직원이면은 반전이겠는데? 이 사건으로 요도바시 멀티미디어 이케부쿠로점의 오픈빨은 고사하고 신규 매장의 첫 이미지가 그야말로 박살났대. 이러한 대형 사건에도 정작 요도바시 카메라는 경찰 수사 요청과 같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체 청소로 끝내는 적극적인 모습.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이케부쿠로 도부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도 인분 사건이 일어났대. 2026년 7월 7일에 시미켄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단독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대요. 시미켄은 왜 이걸 알아요? 응가를 좋아하시나? 직업 특성상 응가를 좋아하시나? 응가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 나 뭐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상한 작품 찍기로 유명함. 아이씨. 자, 입점한 위치 때문에 본점이 이케부쿠로에 있는 빅카메라를 비롯해 야마다 전기나 노지마 등 먼저 입점한 경쟁업체 중 한 곳에서 요도바시 카메라를 대상으로 인분 테러를 사주한 게 아니냐는 농담성 억측도 존재한다. 그 밖에 중국인의 소용이 아니냐는 외국인 혐오성 발언까지. 어머. 그리고 여기까지예요. 문서가 끝이에요. 뭐 할 말이 없긴 나는 그 인분 사진 있을까봐 개 무서웠네. 근데 아마 일본어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이 사건에 대해서 검색하면 모자이크 된 거라도. 미제 사건. 맞아요. 미제 사건이에요. 미제 인분 사건입니다. 말꽃이 최근에 일본은 언제 가셨죠? 나 그 이시가키 간 게 끝이. 여기 도쿄라며. 나 도쿄 가본 적도 없어. 에이. 나무위키가 결론이 없어서 무슨 동네 소문 들은 것 같아. 동네 소문이야. 누굴까? 좀 무네요. 네, 여기까지고 별거 없죠? 이런 거였습니다. 간단한 워밍업이었어요. 워밍업. 범인이 왜 우리한테 있냐고. 여기는 우리 사이에 없어. 범인은 다른 나라 사람일 거예요 아마. 한국인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나는 아닙니다. 이거 들으면서 방금 X 들어갔는데 요도바시 카메라에 방금 또 테러가 있었다고? 또? 뭐 어떻게 검색했어요? 나도 보게. 미친. 실시간으로 또 나무위키 또 추가되겠다. 나는 아니야. 나 아니라고. 씨. 방금 트윗 링크를 올렸어요? 어디 카페예요? 어머 어떡해. 똥은 없어요? 똥 없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치우고 계셔. 불쌍해라. 잠깐 이거 똥 같은데? 아니 몰라 아무튼. 불쌍하다. 안쓰러. 다시 테러를 받았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싸네? 그죠? 생각보다 대놓고 싼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방향 같지 않아요? 항상 이런 주변 사이에 있던데? 여기로 오른쪽으로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어 보이는데, 그죠? 일본 가게의 특징이 약간 이러던데. 다른 것도 있어요? 님 왜 이렇게 잘 찾아요? 다행히 누가 이모티콘을 가렸어. 근데 여기 주변에 약간 이거 인분 찌꺼기 아니야? 이거? 요도바시 카메라 탈분 사건. 탈분. 번역이 개웃겠네. 5일 연수인 것 같다. 계산대 전이나 에스컬레이터에 떨어지고 있어. 범인이 안 잡히는 게 수수께끼. 탈분이 개웃기네. 또 링크를 또 주셨어. 이거를 누가 상황 설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한번 봐볼게요.
님 모셈? 인분 정보? 누가 상황 설명? 개 웃겨. 똥 얘기 개 오래 하네. 어떡해. 탈분 사건이라는구나, 여기는. 은코가 똥이죠? 은코 발견. 점원이 점내에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해서 분투하는 것도 다음날 마찬가지로 은코가 발견되어서 금전 등록기가 봉쇄되는 사태. 성가신 외국인 손님에 의한 범행설. 만인범이 점원의 눈을 벗어나기 위해 한 썰. 게다가 다음날도 계속 발견. 5일 연속 탈분 사건. 깜짝이야. 다음 사진 보려면 로그인 해야 되네. 아쉽다. 빌어먹을 테러인가? 여기야? 와, 진짜 크다. 엄청 크네, 진짜. 근데 여기 화장실이 없다잖아요. 2층, 3층 게 없어졌다 하지 않았어? 생각보다 훨씬 크네. 원문에서는 점원이 공기청정기를 풀가동시켜 똥과 싸우지만 이라 적혀있어요. 화장실을 적어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코멘트도 있다고? 화장실을 적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는 거야? 화장실을 만들라는 시위? 시위가 참 1차원적이군. 아니 근데 이 계산대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죠? 이 계산대잖아요. 줄 서는데.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가져왔다가 톡 하고 떨어뜨리고 슈타삭 가나봐. 슬쩍?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그만 봐. 그만해. 하필 실시간으로 3시간 전이래요. 오늘 있었다는 게 대박이네. 저기 지점 사람들 불쌍하네. 그니까 지금 시대에 저게 안 잡히는 게 옛날이면 모를까. 말고 간신히 용의선상에 제외됐다고? 나 아니라니까는 몇 번을 말해. 나였으면 한국 지점에 했겠지. 한국 어딘가에 했겠지. 아직 모르는 거래. 3시간 전? 내가 3시간 전에 도쿄에 있었다고? 3시간 전에 도쿄에 있었냐고 내가 말이 되냐고 씨. 진짜 어이가 없어. 개빠르네.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아니야. 자, 다음 거 읽을게요. 다음은 진짜 그냥 틀주스러운 걸 읽습니다. 어이없게 발각된 범죄 7선. 김장매추님이 가져와 주신 특이한 증거로 해결된 케이스 14선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국내 뉴스에서 덧대어 적어둔 것도 있어요. 1번 스티븐 맥다니엘. 2011년 6월 26일 스티븐은 이웃인 로렌 기딩스의 아파트에 침입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해를 따로 버렸으며 이는 아파트 단지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 6월 29일 로렌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 6월 30일 기자들이 그녀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이웃들과 스티븐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정한 이웃인 척하며 로렌을 친절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 묘사했다. 하지만 인터뷰어가 경찰이 그녀의 시신 일부를 회수해왔다고 밝히자 그 이미지는 금세 무너졌다. 그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불안해했다. 이 사람이야? 바디? 좀 불안해하네요. Are you okay, sir? 스티븐. 그녀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인터뷰어. 주차장이라거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신이 발견되었으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 발견되었거나. 시신이요? 괜찮으세요? 저 좀 앉아야겠어요. 표정이 누가 봐도. 조사 후에 경찰은 그의 행동을 매우 의심스럽게 여겼다. 더구나 다른 거주민과 달리 스티븐은 가택수색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딱 한 명만 자신이 같이 있을 때에 한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수사 내내 그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머물렀고 그때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인터뷰를 해버렸다. 이후 경찰은 로렌의 속옷과 그가 그녀의 아파트에 침입할 때 사용한 도난당한 마스터키를 발견했다. 경찰이 그의 노트북에서 로렌과 그녀가 사망 전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면서 스티븐에 대한 혐의는 더욱 강해졌다. 피해자의 DNA가 묻은 톱이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쇠톱의 포장지가 스티븐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
2014년 그는 로렌 기딩스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아래 사이트에 움짤이 있어요? 아, 나 좀 앉아야겠어요 라고 하는 거. 오, 강아지 시강. 갑자기 멈췄어. 시신 발견했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범인인데? 나 좀 앉아야겠어요. 이거 누가 봐도 범인이네. 너무 수상해, 그쵸? 엄청 초조해 보이네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모든 사건, 사고에 다 등장하는구나. 진짜 악명 높은 놈이다. 루카 마그노타 또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 읽을까요? 루카 마그노타? 루카는 2012년 5월 퀘벡 몬트리올에서 중국계 대학생 준 린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준은 크레이그리스트라는 광고 홍보 사이트를 통해 루카를 만났고 성관계를 제안하는 광고에 응답했다. 루카는 에스코트 일을 했으며 에스코트는 아마 조건 만남 관련이라고 하네요. 게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고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준은 2012년 5월 24일 루카가 살던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5월 25일 루카가 준을 살해하고 훼손하는 장면과 영상이 포함된 11분 분량의 영상이 다크웹에 업로드되었다. 이 사람이 자주 언급된 게 이런 행동도 했어. 다크웹에 업로드 해가지고 막 다크웹과 관련된 사건 사고 읽을 때 항상 얘가 언급이 돼요. 마치 루카 마그노타처럼 또 있고요. 얘가 동물학대도 했어요. 그래서 동물학대범에 관한 사건 사고 읽으면은 마치 루카 마그노타처럼 하면서 얘가 어디든 언급이 돼. 그냥 모든 쓰레기 짓을 다 했어요. 준을 살해한 지 몇 시간 후 루카는 파리로 갔다. 5월 27일 준은 실종 신고되었고 5월 29일 준의 왼발이 든 소포가 캐나다 보수당 전국 본부에 전달되었다. 캐나다 우체국 처리시설에서 그의 왼손이 든 또 다른 소포가 발견되었다. 수사는 캐나다에 시작되었고 루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5월 31일 인터폴은 그에 대한 적색 공고를 발령했다. 그의 이름과 사진은 인터폴 웹사이트의 상단에 실렸다. 6월 4일 루카는 베를린의 한 넷카페에서 자신에 관한 뉴스를 읽고 있었는데 주인이 그를 알아보고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가명을 대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자백했다. 6월 18일 그는 베를린에서 캐나다 당국에 인도되어 몬트리올로 이송되었다. 그는 다른 혐의로 10년형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그는 이전에 새끼 고양이를 죽이는 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로 동물권 단체에 수배된 바가 있다. 그쵸, 이것도 있죠. 약간 얘가 살인마, 나쁜 놈들의 악명 높은 짓을 다 했어. 동물학대, 자기가 자기 뉴스 읽기, 그리고 경찰한테 도발하기, 뭐 소포 보내기, 그리고 살해하고, 이거를 디비에 올리기, 그리고 이게 좀 동성에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동성애적인 사건 사고면 또 얘가 언급이 무조건 돼요. 이런 게 다 있었어. 3번 크리스티안 발라. 작가 크리스티안 발라는 2003년에 출간된 암흑으로 무명 소설가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스타덤에 올랐다. 소설은 주인공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목격하게 된 후 이에 분노해 아내의 불륜 상대 남자를 살해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책은 브로츠와프의 소상공인이었던 피해자 다리우시 야니셰프스키의 살해 수법과 매우 유사했다. 2000년 12월 피해자는 호수에서 떠올라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3년 동안 증거를 잡지 못해 미궁으로 빠지던 중이었다. 2003년 크리스티안은 첫 소설 암흑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성묘사 중심의 대중소설로 사티스트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회상하며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얘기를 다뤘다. 책 속 살인과 고문 사건의 세부 묘사는 다리우시 살인 사건과 섬뜩할 정도로 일치해 허구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사건은 폴란드에서 광범위한 언론 보도를 받았고 독자들이 실제 살인 사건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고자 하면서 소설 판매도 크게 증가했다. 결국 크리스티안은 폴란드의 범죄 재현 TV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방영할 당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여행 중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왔었어? 우연히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접한 외국인의 제보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납치 직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역과 피해자 휴대전화를 경매로 판매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크리스티안은 소설에서 마찬가지로 다리우시가 크리스티안의 아내와 데이트했다는 것에 분개하여 피해자를 납치, 고문을 통해 굶겨 죽인 후 시체를 강에 버렸다고 한다. 2007년 크리스티안은 다리우시 야니셰프스키 살인계획 및 저지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진짜 그냥 자기가 한 거를 써서 냈네요. 바보. 그니까 썰푼 거였네. 미친놈. 그걸로 돈 벌라고. 대범하다 참. 자, 4번 빈센트 브라더스. 경찰이 그의 가족 살인 혐의에 대한 가짜 알리바이를 폭로한 후 체포되었다. 빈센트 브라더스는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존 C. 프리몬트 초등학교의 전 부교장이었다. 그는 2003년 7월 6일 두 번째 아내, 신생아, 2명의 유아,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애기를 왜... 경찰을 속이기 위해 그는 살인 당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다고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고 7월 11일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 그가 주요 용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것은 2004년 4월이었다. 경찰은 그가 오하이오에서 운전한 렌터카에 죽은 곤충을 발견한 후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밝혀냈다. 아, 이 곤충은 오하이오가 아니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종이었대요. 우와, 이렇게 해서 밝혀내는구나. 즉 빈센트는 콜럼버스로 이동해 렌터카를 몰고 2000마일, 약 3219km, 서울에서 부산을 4번쯤 왕복한 거리래요. 이만큼을 운전해서 베이커스필드까지 가서 가족을 살해한 뒤 다시 오하이오로 돌아왔다는 뜻이었다. 그는 2007년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이 사람? 데릭 데그노. 2023년 4월, 데릭은 사촌 맨디 로즈 레이놀즈를 총으로 쏴 죽였다. 그녀의 시신은 2023년 4월 5일에 발견되었으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흰털 레브라도 리트리버랑 푸들이 합친 종이에요? 귀엽네. 타이탄을 발견했대요. 타이탄이 강아지 이름인가봐요. 진짜네? 리트리버랑 푸들이 합쳐졌네요? 네, 처음 봤어. 귀엽네. 타이탄은 미친듯이 짖으며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경찰이 그를 잡지 못하게 했다. 시신이 옮겨진 후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타이탄을 보고 동물보호기관에 신고했는데 동물보호기관은 타이탄에게서 마이크로칩을 발견했다. 마이크로칩을 통해 경찰은 맨디가 피해자이자 타이탄의 주인임을 확인했다. 데릭은 구애 전과를 받은 중범죄자였고 배심원단은 그를 살인죄로 유죄 판결했다.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는 가석방 자격을 얻기 위해 최소 30년 복역해야 된다. 강아지가 살렸네요. 그래도 강아지가 범인을 잡게 도와줬어. 이씨, 나쁜 놈. 자, 6번 루스 스나이더. 신문 중에 실수로 연인의 이름을 밝혀 남편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루스는 모터보팅 잡지의 아트 에디터였던 엘버트 스나이더와 결혼해 한 명의 딸을 두었다. 1925년 루스는 기혼 코르셋 판매원 헨리저드 그레이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 루스는 더는 엘버트와 살고 싶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엘버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실제로 엘버트는 결혼 생활 동안 10년 전에 사망한 옛 약혼녀 제시 기샤드의 초상화를 집에 걸어두겠다고 고집하며 좀 그렇네. 그녀를 내가 만난 가장 훌륭한 여성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엘버트가 결혼 생활 동안 루스에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루스는 이러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저드와 함께 알버트의 살인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저드에 따르면 루스는 알버트를 죽이려고 최소 7차례 시도했으나 그는 살아남았다. 1927년 3월 20일 루스와 저드는 엘버트를 사진 와이어로 목 졸라 죽이고 클로로포름에 젖은 헝겊으로 코를 가득 채운 뒤 허리뒤추로 때렸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절도 사건의 일부로 위장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실제로 절도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거의 없었으며 루스의 행동이 남편의 살인을 목격했을 때 두려움에 떠난 아내의 행동과는 다르다고 느껴 그녀를 의심했다.
형사가 JG라는 이니셜이 적힌 편지를 발견하자 루스는 그것이 저드 그레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신문 중에 저드가 살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경찰은 저드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를 의심하여 신문했고 압박을 받아 그는 살인사건의 세부 사항을 폭로했다. 루스와 저드는 엘버트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제이지가 적힌 편지는 엘버트의 것으로 전 약혼자인 제시 기샤드와 주고받았던 편지. 아, 그러네. 스펠링이 같네요. 헐, 바보. 자, 다음 7번 후안 루나. 1993년 1월 8일 일리노이주 팔라틴에 있는 브라운스 치킨 패스트푸드점에서 2명의 강도가 직원 7명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2명의 소유주와 5명의 직원으로 피해자들은 2개의 워크인 냉동고에 살해되었다. 강도들은 떠나기 전 피를 닦고 전기를 끄는 뒤 식당에서 약 1,900달러를 훔쳤다. 이 사건은 9년 후인 2002년까지 단서가 없었는데 앤 로켓이 나서서 전 남친과 그의 친구인 제임스 데고로스키와 후안 루나를 강도로 지목했다. 범행 당시 후안은 18살이었고 그는 식당의 전 직원이었다. 경찰은 그의 DNA 샘플을 범죄 현장에서 반쯤 먹힌 닭고기 조각에서 발견된 침과 비교하였고 이는 일치했다. 후안과 데고르스키는 신문 중에 범죄를 자백했다. 2000년 후안 루나는 7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 얘는 범죄 중에 먹은 거야? 아닌가? 아, 9년 후인 2002년까지 없었는데 그러니까 9년 동안 보존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9년 후인 2002년까지 단서가 없었대. 아, 그 당시에 기록해둔 DNA 정보인가? 아, 그거랑 후안이 후에 먹은 거를 이렇게 몰래 앤로켓이 세벼가지고 대조한 건가? 밝혀졌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어이없게 발각된 사건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이거 읽어봅시다. 재밌어 보였어요. 영국의 괴인들. 이 닉네임 아이작이라 읽는 게 맞나? 이 글은 필자가 영국에 거주했던 때 현지인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과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을 모아 작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지지리도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슴슴한 이야기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포드의 예수. 이분이야? 브래드포드의 예수라고 불리는 제프리 브린들리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승복과 샌들만 신고 브래드포드를 산책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1950년대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동굴로 들어가 지내다가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승복과 샌들만 가지고 브래드포드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인기가 꽤 있어서 런던 올림픽 당시 성화봉송 주제로 추천되기도 했고 2015년에 돌아가신 후 동상을 세우자는 모금까지 있었지만 둘 다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역 도서관에서 출입금지를 당하거나 비틀즈 공연에 반대하며 난동을 피우다 체포된 이력도 있는데 꽤나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이런. 어머. 다음 헬리팩스의 핑크맨. 이분은 매일매일 핑크색 모자를 쓰고 헬리팩스 전역을 뛰어다니며 길거리에 춤을 춰서 유명세를 얻은 분입니다.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달린다고 하며 현재는 본인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자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분이잖아요. 착하신 분이네. 다음 캠브리지의 배트맨. 캠브리지에는 베이트맨 스트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거리의 표지판 일부분을 뜯어서 베이트맨 스트리트를 배트맨 스트리트로 여기 이를 떼갔어요, 누가. 그러네. 배트맨 스트리트 바꾸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바꿔도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베이트맨 스트리트는 배트맨 스트리트가 되어버립니다. 특이한 점은 주민들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이 일이 반복되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범인이 잡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인분 사건처럼. 실제로 제가 이 근처에 살았는데 시에서 표지판을 교체한 그날 저녁 다시 배트맨 스트리트가 되었던 기억이 있대. 근데 이건 좀 귀엽다. 이거는 조금 귀엽게 소화할 수 물론 이거 하면 안 되죠. 범죄긴 한데
귀엽긴 하네요. 오메. 다음 캠브리지에 노래하는 쓰레기통. 무슨 게임이 나올 것 같아. 캠브리지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버스킹하는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기타 연주를 굉장히 잘하셨고 점잖고 위트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버스킹 영상이 있어요. 보자. 버스커 인빈. 잘한다. 더 싱잉 빈맨이라고 페이스북이 있나봐요. 이걸 어떻게 여기 근데 그 쓰레기통 버릴 때 문 열 거 아니에요? 거기로 들어가신다고. 그럼 이 쓰레기통은 본인이 어디서 가져오신 건가? 아니면은 그냥 공공 쓰레기통 아무거나 들어가신 건가? 안에 쓰레기가 있을 텐데. 항상 들고 다니시는 걸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톨의 헛간 남자. 머리에 불이 나오고 디스코 음악이 재생되는 헛간 모형을 쓰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지역신문에서 헛간은 모형이 아니며 진짜 자신의 머리가 헛간이다. 머리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는 등 불편이 크다. 자신은 그저 머리가 불과 디스코 음악이 나오는 헛간일 뿐 평범한 남자인데 사람들이 너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고 인터뷰했대요. 아... 그래요? 그렇대요. 다음 빈 페이스 백작. 점점 이게 저기 석호 아닙니까? 2017년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한 영국의 정치인이에요. 본인에 의하면은 자신은 시그마 저거 뭐더라? 6인가? 행성의 지도자이며 우주 전사이고 리사이클론 종족의 지도자이자 재활용교의 신자이며 5,900세 9회요. 5,90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적절한 가격의 주택 한 채 건설 같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는 지금 치러지고 있는 영국 보궐선거에서 영국 제3당인 영국 개혁당 대표 나이젤 페라지를 꺾고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대요. 영국은 특이하다. 참고로 그 선거 3위는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여우입니다. 펄이도 있어요? 펄이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정치. 와. 퍼슈트가 절대 아니래요. 다음 사우스포트의 양말남들. 영국 사우스포트 지역에서 양말 약 3만 켤레를 훔친 두 남자? 이 두 사람은 자선단체를 위해 중고 양말을 모은다면서 다른 사람의 양말을 모으고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자선단체는 거짓말이고 이 두 사람은 발 패티시즘이 있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의 집은 3만 켤레 양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사기와 성범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두 사람은 교도소 세탁실에서 수감자들의 양말을 스탁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와. 노스햄튼의 광대. 이건 좀 무서운데요? 2013년부터 노스햄튼 길거리에 광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광대는 가만히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거나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가끔씩 사람들을 따라가곤 했습니다. 이 광대가 유명세를 얻자 광대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노스햄튼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도 광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it에서 페니와이스가 27년 주기로 나타나는데 소설 it이 1986년 9월 15일에 출간되었고 광대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3년 9월 13일인 점을 미루어 보아 it의 오마주로 보입니다. 처음 광대로 활동한 사람은 이 일에 대한 자서전을 내기도 했습니다. 덜덜이네요. 이 사람은 좀 무서운데? 신고받지 않았을까? 사람을 종종 따라간다 했으니까 나는 신고할 것 같은데 기분 나쁘잖아. 우리 집까지 따라올 것 같고. 이 사람은 뭐 그냥 자기는 컨셉질이라고 유쾌하게 하겠는데 나는 개 싫은데? 미국 그래서 난리 났다고요? 광대 분장 때문에? 아, 나 진짜 기분 나빠 그냥. 할로윈이면 모르겠어. 근데 그냥 하는 거잖아.
9월 13일이면 할로윈 근처이긴 하네. 한국에 오면은 주식 아저씨로 놀림감이 되는.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웃어가지고 당황할 듯. 아니,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다음 소머셋 라텍스남. 2018년부터 활동한 밤에 전신 라텍스를 입고 소머셋 지역을 활보했던 괴인입니다. 밤에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거나 겁을 주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는 등 여러 괴랄한 행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괴담 취급을 받았으나 결국 2023년 체포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됐다. 추가적으로 전신 라텍스 착용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 아니 자기 혼자 입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놀래키냐고. 아. 어머. 관련 영상 약간 주의? 썸네일부터가 이러고 다녔어? 엄청난 컨셉질을 했네? 다른 사람 집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몸에다 들러붙은가 봐, 나뭇잎. 라텍스라서. 왜 저러는 거야? 너무 관종이야. 진짜 싫어. 일어났어. 잠깐만. 일어나는 거 보자. 반응 없으니까 일어난 거 아니야? Look what they did to you, man. Who the did this to you, like? Yeah. You can have a cigarette, man. You don't want to? Oh, leave on the bench. 얼굴에 나뭇잎 묻었어. So don't roll away. 30대라고? What's going on, man? I'm speaking. 갔어. 재미없어서 갔나봐. 이거 처음에 뭐라고 하면서 오나? Left you in the woods. Pimpy as well. Gaggly balls. I couldn't agree more, mate. 뭐 하는 거야? 안 놀라서 민망해서 갔대. 자꾸 촬영해가지고. 자, 다음. 보라색 아키. 리버풀에는 퍼플 아키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퍼플 아키라는 거구의 남성이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괴담입니다. 리버풀 출신 친구에게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망태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자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괴담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어요. 어? 무서워. 아저씨 눈빛이 너무 무서운데? 리버풀에 거주하던 195cm 거구 아키노알레 아로비에케가 바로 퍼플 아키였어요. 그에게 퍼플 아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누군가는 보라색 옷을 자주 입어서 그렇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의 피부색이 짙은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리버풀에서 악명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일상적으로 남학생들을 만지면서 수차례 성추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는데 바로 1986년에 아키에게 괴롭힘당한 경험이 있었던 16살 소년 게리 켈리가 지하철역에서 그를 마주쳤고 그에게서 도망가려다가 선로로 떨어져 사망을 했대요. 오우. 퍼플 아키는 이 일로 과실치사로 기소당했지만 법원은 그가 지하철역에 서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무죄를 선고했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도 퍼플 아키는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01년 14명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0건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30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30개월밖에 안 했어? 그가 징역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성추행, 협박, 괴롭힘 혐의로 기소되었고 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석방되고 나서도 성추행 행위를 이어나갔고 2016년까지 여러 번 감옥에 들락날락했습니다. 2016년 이후로도 그런 행위를 계속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로 체포된 적은 없고 2025년에 사망했습니다. 실제로 리버풀 지역에 살았던 친구의 말에 따르면은 어린 시절 술잡기를 할 때 술래를 퍼플 아키라고 부른다거나 삼촌이나 주변 어른이 말 안 들으면 퍼플 아키가 잡으러 온다 라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자신의 친구들 사이에서 숲에 퍼플 아키라는 괴물이 사는데 숲에 들어갔다가 잡히면은 퍼플 아키가 칼로 엉덩이에 PA라는 글자를 새긴다는 괴담도 있었대요. 퍼플 아키 약자라고? 그 초상을? 친구가 어른이 될 때까지 퍼플 아키가 실존 인물일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실존 인물이란 사실을 알아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한국에서는 잘 안 망태 할아버지는 좀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실제 범인 이름을 쓰진 않잖아요. 되게 맵다. 영국이라 그런가? 아이들한테. 그냥 이놈 아저씨 정도잖아. 무섭다, 무서워. 내가 지금 실제 범인을 언급하기가 좀 그러네요. 누구누구 온다 하기가 좀. 다음. 그린옥의 고양이 남자.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 그린옥에도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처럼 생긴 남자가 몇십 년 동안 도시 곳곳에 기어다니면서 쥐를 잡아먹고 산다는 괴담입니다. 위에 적었던 퍼플아키가 사실인 것처럼 이 괴담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퍼플아키 얘기는 과장되어 괴담이었지만 그린옥의 캣맨은 말 그대로 괴담이 사실 그 자체. 와! 야, 얘는 겁도 없냐? 어! 근데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이고 피해는 안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따봉하는 거 보니까? 무서워. 안강이 왜 이렇게 심하세요? 다른 부분이 조금 먼지 때문에 검해져서 더 밝아 보이는 건가? 2007년 캣맨이 찍힌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캣맨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캣맨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캣맨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가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7, 80년부터 2000년대까지 그린룩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60년대부터 봤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2015년도에도 봤다고 하기도 해요. 캣맨은 다른 사람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위해 제대로 된 음식을 주었지만 가끔씩 질 나쁜 학생들이나 불량배들이 그에게 동물 사체나 썩은 음식을 주었고 그러다가 쥐 사체를 물고 있는 사진이 찍히면서 캣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요거 안타깝다. 이거는 좀. 캣맨의 다리는 기괴하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는 일어설 수 없었고 땅을 기어 생활했습니다. 만나본 사람들에 의하면은 캣맨은 기이할 정도로 기어다니는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가장 널리 알려진 얘기는 원래 러시아 선원이었는데 그린옥에서 불량배들에게 다리가 분질러져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어떤진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퍼플아키와는 다르게 그의 정체, 출신, 생존 여부가 미스터리에 쌓여있기 때문에 퍼플아키 괴담이 잊혀져가는 것과는 반대로 그린옥 캣맨은 거의 민담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좀 구조를 안 해주나? 이분은 좀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다리도 그렇고 건강 엄청 안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이거는 이미지는 너무 무섭긴 한데 2007년에 찍힌 캣맨 쥐 사체를 물고 있는 모습이 있대요. 주의하라고 하네요. 영상이 있습니다. Come on. Hey, my pal. 따봉하셨어. Push it right. 쥐다. I 오. can see that. 드시지 마. Hey. Come on, I'm not getting any food. 안 돼. here. I've no food. How do we get food for you? Come on, that's Ian. That's Ian. 찡 찍는 사람이 던진 건 아니겠지? 그니까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놓고 놀리듯이 찍는 거면 난 진짜 너무 싫어. 빵이라도 좀 주지. 어머. 이건 좀 안타깝다.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쥐도 진짜 쥐가 왜 이렇게 커요? 영국 가본 적이 없는데 영국쥐는 원래 이렇게 큽니까? 이 사진이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저번에 행복해 보여가지고 좀 마음이 그렇네. 이런 영국의 괴인들이라고 하네요. 물음표가 있네요.
레트 같은 시골쥐. 그쵸? 레트는 걔네는 눈도 시뻘개가지고 무섭잖아요. 영국 가보신 분 있어요? 영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영국이 뭔가 좀 엉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중에도 영국 노래 좀 엉뚱한 느낌 노래가 많고, 우리 동네 구청 차원에서 여우 소탕 했는데 그 이후로 쥐가 들끓어서 여우를 다시 풀었어요. 여우들이구나. 거기는 고양이, 한국은 고양이잖아요. 거긴 여우예요? 여우도 많은 게 대박이네. 여우 고라니 소리 나요? 그러니까 여우가 고라니 같이 와 이런 소리 내잖아. 그래도 나는 고양이가 나은 것 같아. 여우 귀엽긴 한데 좀 더 위협적이지 않나, 여우가? 고양이도 물론 뭐 경계를 많이 하는 놈이긴 한데.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자, 슈퍼말랑 아저씨님께서 GPT와 정리한 실제 사건이래요. 베리크트 워터슬라이드 사망사고. 아, 진짜 싫어. 나 워터슬라이드 못 타요. 그 동그랗게 막힌 거 있죠. 위에가 뻥 뚫려 있는 건 괜찮은데 동그랗게 막힌 거는 약간 폐쇄공포증 일어나가지고 못 타. 옛날에 중학생 때 한 번 타고 그 후로 트라우마 남아서 못 타요. 10년 전이네 거의. 아, 나 너무 싫었어. 인스타에서 봤던 사고인데 GPT로 자료조사시키고 정리해달라 했더니 딸깍. 티슈 만들어 올리기 너무 좋네요. 오호. 자, 베리크트 워터슬라이드 사망사고. 2016년 8월 7일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슐리터반 워터파크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놀이기구의 이름은 베리크트. 베리크트는 독일어로 미친 또는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이래요. 그럼 엄청난 워터슬라이드인가 보다. 이 워터슬라이드 높이는 약 51m?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워터슬라이드로 홍보되었다. 51m 미친 거 아니야? 탑승객들은 3인승 고무보트에 탄 채 매우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갔고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첫 번째 낙하 구간을 통과했다. 하지만 베리크트는 일반적인 워터슬라이드와는 달리 첫 번째 경사면을 내려온 뒤 다시 거대한 언덕을 올라갔다가 두 번째 경사면을 내려온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하네? 사고 당일 10살 소년 케일럽 슈워브는 성인 여성 2명과 함께 베리크트에 탑승했다. 케일럽은 당시 캔자스주 하원 의원이었던 스콧 슈워브의 아들이었다. 가족들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워터파크를 방문했고 케일럽은 형과 함께 베리크트를 타기로 했다. 그러나 형제는 서로 다른 보트에 배정되었고 케일럽은 처음 보는 성인 여성 2명과 함께 보트에 탑승했다. 보트는 첫 번째 급경사를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 이후 두 번째 언덕을 오르는 순간 보트가 슬라이드 바닥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떠올랐다. 앞쪽에 앉아있던 케일럽의 몸도 위로 튀어올랐다. 슬라이드 위에는 탑승객이나 보트가 바깥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전망은 금속고리 형태의 지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중으로 떠오른 케일럽의 목은 이 금속 구조물과 강하게 충돌했다. 케일럽은 목이 절단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현장에 사망했다? 아으... 아니... 케일럽과 함께 탑승했던 여성 2명도 얼굴과 턱 등에 중상을 입었다. 뒤쪽에 앉아있던 여성들은 사고 직후에도 보트 안에 남아있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얼굴뼈가 부러지고 시력을 잃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도대체 어떤 구조물일까요? 오, 절단이 날 정도면. 사고가 일어난 직후 워터파크는 베리크트의 운영을 중단했다. 당시 일부에서는 탑승객들의 몸무게가 제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총 몸무게는 약 247kg으로 워터파크가 정한 허용 범위 안에 있었다. 문제는 총 몸무게가 아니고 탑승객들의 배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케일럽은 몸무게가 약 33kg에 불과했는데 함께 탑승한 성인 여성들은 케일럽보다 훨씬 무거웠다. 가장 가벼운 케일럽이 보트 앞쪽에 앉았고 무거운 성인들이 뒤쪽에 앉으면서 보트의 무게중심이 불안정했다는 거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단순히 탑승자의 배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설계 문제가 드러났다.
베리크트는 개장 전에 시험 운행 당시부터 보트가 두 번째 언덕에서 공중으로 떠오르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사람 대신 모래주머니를 실은 시험용 보트가 슬라이드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전복되는 모습도 촬영되었다. 설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라이드의 각도와 높이를 수정했다. 또한 보트와 탑승객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겠다면서 슬라이드 전체에 안전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보트가 공중으로 뜨는 근본적인 원인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안전을 위해 설치한 금속 지지대와 안전망은 탑승객이 충돌할 경우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 구조물이 되었다. 이 금속 지지대가 되게 얇고 날카로웠나? 이게 둥글게 둔탁하게 생긴 형태가 아니었나 봐요. 절단이 되는 거면은. 수사 당국은 베리크트의 설계와 개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은 베리크트의 개발자들은 전문적인 놀이기구 설계 경험이 부족했으며 충분한 공학적 계산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없이 시행착오 방식으로 놀이기구를 제안했다. 워터파크 공동 소유자였던 제프 헨리는 베리크트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워터슬라이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처음에는 현재와 같은 두 번째 언덕이 없었다. 첫 번째 급경사를 내려온 보트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평지에 진입하면은 탑승객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속도를 줄이기 위해 중간에 언덕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언덕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빠르게 내려온 보트가 언덕을 오르는 과정에서 슬라이드 바닥을 이탈해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설계자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개장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놀이기구 운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워터파크 공동 소유자 제프 헨리와 설계자 존 슐리 등을 대상으로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법원은 검찰이 대배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베리크트를 다룬 리얼리티 방송의 장면과 자극적인 증언들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았다. 결국 2019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형사 혐의를 기각했다. 이는 베리크트의 설계와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의 무죄 판결은 아니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재판이 중단된 것이었다. 민사소송에서는 케일럽의 유족과 워터파크 운영사, 놀이기구 제조업체 등이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다. 베리크트는 사고 직후 영구 폐쇄되었다. 이후 수사와 법적 절차 때문에 약 2년 동안 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2018년 말에 완전히 철거되었다. 슐리터반 캔자스시티 워터파크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 케일럽 슈어브의 사망은 단순히 우연히 보트가 한번 튀어오른 사고가 아니었다. 시험 운행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공중부양 현상, 불안정한 보트 구조와 탑승객 배치, 충분하지 않았던 안전장치, 그리고 탑승객의 머리 위를 둘러싼 금속 구조물이 모두 결합해 발생한 사고였다. 특히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망의 금속 지지대가 오히려 10세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충돌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베리크트 사고는 놀이기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안전사고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 금속 지지대가. 검색하면 나오나? 베리크트 워터슬라이드인데 베리크트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KUS 유수도 있네요. 여러가지 유수가 나왔네. 요거 엄청 높아요. 이걸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내려갔다 이거네. 근데 이 안전망이 이건데? 어떻게 절단된 거지? 이게 맞나? 이 사진이? 맞는 것 같은데? 요 금속인가? 요 금속? 저 아치형 고리의 목이 날아갔다고. 아우.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GPT로 또 정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요. 프랜시스 프랭키 브롬 사망사건. 인스타에서 봤는데 꽤 흥미로웠어요. 아, 나무 위키는 없었구나. 그래서 GPT가 검증해가면서 적었다고 하네요. 사건 개요. 2004년 8월 29일 새벽 미국 조지아주 메리에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피해자는 프랜시스 데니얼 프랭키 브롬 23살, 운전자는 그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존 캠버 허처슨 21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까운 친구였어요. 사고 발생. 사고 전날 밤 두 사람은 메리에타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프랭키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두 사람은 술집을 나왔고 존이 자신의 GMC 픽업 트럭을 운전해서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켄턴 로드를 달리던 중 프랭키는 구토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조수석 창문 밖으로 머리와 상체를 내밀었습니다. 술에 취한 존이 도로를 벗어나면서 차량은 전신줄을 지면에 고정하는 지지 와이어를 스쳤습니다. 프랭키의 목이 와이어에 걸리면서 머리가 절단되었고 그는 현장에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전 사건도 머리고 아씨 무서워. 절단된 머리는 사고 지점에 남았으며 시신은 조수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신을 태운 채 귀가. 존은 사고 직후 차를 멈추지 않고 약 12마일, 약 19km를 더 운전해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픽업 트럭을 차고가 아니라 집 앞 진입로에 세워둔 뒤에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상태로 집 안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존이 극도로 취해 있었기 때문에 프랭키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신 발견. 같은 날 오전 8시경에 어린 딸과 함께 산책하던 이웃 주민이 픽업 트럭 조수석 창문 밖으로 일부가 나와 있던 프랭키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잠들어 있던 존을 발견했어요. 그는 여전히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눈에 띄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프랭키의 머리는 이후 사고가 발생한 도로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존은 처음에 다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급 차량 과실치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 미정차. 프랭키의 가족은 두 집안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존 역시 가족처럼 여겨왔다며 존의 석방과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2005년 5월 존은 차량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치의 2배 이상이었을 것을 추정했습니다. 이런 얘긴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맞아요. 아리히스터 유전에 나오는 사고와 비슷하죠. 아마도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딴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네요. 맞아. 유전에도 나오죠?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 초반에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헉 하고 숨을 멎었어. 그 장면도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기분 나쁘게 너무 무서운 사건을 가져오셨네요. 이런 거고 다음이 이제 진짜 정말 찝찝함의 극치예요. 왜냐면요 한국 사건입니다. 한국 사건 너무 찝찝해요. 말코 알킨님 가져와 주신 실제 사건 사냥꾼과 두 여인. 전라남도 보성군 어머니, 아버지,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업을 사냥꾼이라고 칭하는 남자 한 명이 이 가족에게 접근합니다. 낯선 남자였지만 사냥꾼은 잡은 사냥감을 가족에게 나누어 먹고 요리를 하니 가족들은 점점 마음을 열고 경계심을 낮추었죠. 그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냥꾼은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족 모두 지적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그중 아버지인 김모 씨의 지능은 7살의 어린아이 정도였습니다. 사냥꾼은 김모 씨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 농사를 지으면 큰 돈을 벌을 수 있으니 주변에 큰 폐가를 얻으세요. 그 말에 혹한 김모 씨는 폐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같이 농사를 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같이 살게 돼요. 그때부터 사냥꾼은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사냥꾼은 가족들에게 폭력, 욕설,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아버지를 모녀에게서 고립시키고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집에는 모녀와 사냥꾼만이 살게 되었죠. 이때부터 사냥꾼은 어머니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당시 딸의 증언, 엄마하고 저하고 같은 방을 쓰고 평소에는 사냥꾼 혼자 방을 썼어요. 그런데 엄마 보고 할 말이 있다고 저녁에 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혼자 가셨단 말이죠. 딸은 그 장면을 목격하였지만 딸 역시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신고를 한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사냥꾼은 이제 고등학생인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집안에는 혈흔이 낭자할 정도로 폭행을 가했고 당시 모녀의 옷에도 핏자국이 남아있었죠. 당시 딸의 증언, 일주일에 한 절반 이상은 때렸어요. 3시간 넘게 때렸어요. 거의 쉴 틈도 안 주고. 이 뭐야? 이때 사냥꾼은 47세였고요. 딸은 17살. 사냥꾼은 딸과 결혼을 강행합니다? 뭐래? 어머니는 신고나 도망을 하게 되면 딸이 위험해질 수 있다 생각해서 신고조차 하지 않았죠? 사냥꾼은 아버지를 내쫓고 모녀를 수중에 얻었고 3명의 장애인 수당 또한 독식하게 됩니다. 김모 씨는 사냥꾼에 맞선 적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후에 경찰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딸은 경찰에 6번가량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냥꾼에 대한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이 아버지를 내쫓아달라는 내용의 신고였죠. 아버지와 고모, 남동생이 찾아와 딸과 어머니를 데리고 가려 하자 딸은 오히려 이들을 내쫓아달라고 신고했던 거였어요. 당시 사냥꾼은 집을 딸의 명의로 변경해 두었기에 경찰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된 것은 모녀가 도망을 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태 모녀는 몇 번 도망을 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녀가 갈 곳은 더 없었고 더한 보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지적장애를 가진 모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녀는 어머니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딸이 이모에게 갈 곳이 없는데 가도 되냐는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시집을 간 후 연락 한 번 없던 동생과 조카에게 20년 만에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바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됐죠. 이모가 본 동생과 조카의 모습은 심각했습니다. 온몸에 상처와 옷에 묻은 핏자국까지 있었죠. 그렇게 이모는 사냥꾼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냥꾼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간섭을 하시려면 제대로 알고나 하시던가. 나는 걔네 언니고 이모니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데리고 살라니까. 이미 살고 있으니까 건들지 좀 마시라고 제발 좀. 이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취재 당시 모녀의 세뇌는 심각했습니다. 모녀는 도움을 주러 온 제작진들조차 사냥꾼은 좋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잘못됐다 라고 인지하고 있었어요. 취재 당시 딸의 증언, 챙겨주고 몸에 좋은 거 다 갖다 주시고 이러니까 아빠보다는 더 정이 갔죠. 아빠가 문제예요. 우선은 사냥꾼에게 전화를 해서 꼭 무슨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제작진 팀은 모녀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냥꾼이 집에 들어오던 날부터 가족이 모든 돈을 사냥꾼에 의해 빠져나가고 있던 겁니다. 딸은 이에 대해서 병원을 자주 다녀서 그렇다 라고 감쌉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어 있었기에 그간 병원비는 87,855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무려 2,900만원. 제작진은 이 사실을 모녀에게 알려주자 빠져나간 돈이 2,900만원이에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겠다. 모녀는 제작진이 자기들을 속이고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다시 사냥꾼에게 돌아가겠다며 집을 나서는 자신들을 막는 사람을 뿌리칩니다. 모녀의 쇠뇌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이모와 제작진은 기나긴 설득 끝에 모녀를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모녀에게서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작진과 모녀는 사냥꾼을 찾아갑니다. 취재 당시에 사냥꾼과 이모의 대화. 당신 나이 몇 살이에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린애들하고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지금. 몇 번을 때렸어 애를. 여러 번 때렸어. 진짜 마누라면 장모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거 아니여. 그만하세요. 당신들하고 할 말도 없고. 사냥꾼은 뻔뻔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죠. 이모와 제작진은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냥꾼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 이후로 사냥꾼과 모녀의 진술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분노주의라고 하는데 지금도 개빡치는데 얼마나 더 화난 게 나오는 거죠? 사냥꾼은 폭행은 시인하였지만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서로 합의하에 진행되었다는 거죠. 조사가 끝난 후에 사냥꾼은 도주 우려가 없다 판단된다며 풀려났고 이후 기소는 폭행죄로만 진행됩니다. 성폭력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11월 21일 사냥꾼은 폭행상해 절도의 혐의로 3년형만 선고되었고 3년의 형량을 마친 사냥꾼은 다시 사회로 나와서 우리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령이 강화되어 동의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 그 자체를 엄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진심과 세뇌 사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자, 추신. 본 사건은 2012년 6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사냥꾼과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시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852화를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 이런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어우. 사실 진짜 장애가 없어도 가스라이팅 당하면은 진짜 그냥 좀 세뇌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은 판단을 잘 못하거든요? 아, 그래 저 사람은 뭔가 나를 위해 뭔가 해줬으니까 뭐 있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경찰한테 말하면 나 더 저 사람한테 맞고 뭐라고 욕설 듣는 거 아니야? 하고 겁먹고 안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가족이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그 판단이 더 어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우, 개뜨는 나네 진짜. 지금 그냥 살고 있다는 게 계열받네. 이 새끼. 너무 무서운 게 있어. 너무 무서워. 헬로키티 살인사건이래요. 잔혹성이 좀 있어요. 수위가 꽤 높거든요. 이게 내가 왜 무섭다 했냐면 사진이 하나 있어. 일단은 글 먼저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헬로키티 살인사건. 1999년 홍콩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여성이 공범들에게 아파트로 납치당하며 고문당했고 1개월 후에 사망한 사건. 홍콩판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으로 피해자 시신이 헬로키티 봉제 인형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경과. 사건 당시 23세였고 나이트클럽의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 판마니는 당시에 만 1살 된 아들도 있었다고 하고, 이 여성은 약 2,000 홍콩 달러, 한화 약 48만 원의 빚을 갚지 못했고 가해자들에게 납치되어 심사추이의 그랜빌로드 31번지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감금된 후 성폭행을 당한 후에 사망했다. 범인들은 당시 기준으로 34살 진문락, 27세 양승조, 21세 양위륜. 진문락의 14살 여자친구인 아퐁? 잠깐만. 진문락은 34살인데? 14살? 20살이 차이가 나네요? 아쉬워. 이들한테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히고 살해했대요. 이 사람들이. 범인들은 마약을 복용해 각성 상태에 빠져 철사로 그녀의 목을 매달고 파이프로 구타하거나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그리고 녹인 플라스틱을 피부 위에 붓기도 했고, 그리고 그녀의 온몸에는 물집이 생겼다. 또한 그들은 내기를 하여 그녀가 웃지 않으면은 더욱 폭행하거나 강한 뒤 자기는 이러한 짓을 즐기고 있다는 말을 하도록 시켰다고 한다. 피해자는 납치되었고 감금된 후에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범인들은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망한 여성의 사지를 토막내고 잘린 머리를 삶은 후에 헬로키티 봉제 인형 내부에 봉합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이 있어요. 피해자의 머리가 담겨있던 헬로키티 인형인데요.
머리가 안 보여요. 대신에 내가 살짝 봤는데 진짜 헬로키티가 빨간색이 돼버렸어. 그냥 시뻘개졌어. 너무 무서워 이 사진 자체가. 이거 보고 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살짝 보여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 이미지 자체를 좀 빨갛게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자, 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주의하세요. 아, 이미지 자체가 좀 빨강색인데 어우, 여기에 머리가 있다는 거잖아. 오, 너무 싫어. 피해자의 혈흔이 그대로 묻어있는 거라고 하네요. 너무 무섭네. 접겠습니다, 사진. 은폐될 뻔한 사건은 진문락 일당들을 떠나 조용히 지내던 아퐁이 원령이 된 피해자가 나타나는 악몽을 꾸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아퐁은 전 여친, 14살 여자친구. 전 여친이 아니고 여자친구네요. 그리고 아퐁이 다른 가해자들과 달리 재활치료 판결을 받고 자유로워진 뒤 꿈에서 피해자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미 매우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이 죽은 피해자의 유해가 된 인형을 발견했지만 살인의 증거물이 인형에서 모든 치아들이 썩으면서 사라진 두개골만 발견되었다. 이미 공범들은 나머지 신체 부위들도 거의 아파트에 버렸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법의학자들이 치열하게 노력하며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냈고 토막난 나머지 유해들도 공범들 중 한 명에 의해 찾아낼 수 있었다. 6주간의 재판 후 진문락과 양위류는 종신형, 양승주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곧 징역 18년으로 감형되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형량을 선고받은 범인들에 대해 홍콩에서 근자에 없던 잔인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진문락과 양위룡은 수감되었다. 그리고 양승조는 2014년 4월에 가석방되었지만 2022년에 아동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을 받고 다음에 석방되었다고? 아동성범죄가 징역 1년밖에 안 되는 것도 참... 심야괴담에도 나왔네요? 너무 그렇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단은요, 사건 사고는 여기까지 읽고요. 찝찝했으니까 그냥 가짜 이야기 읽겠습니다. 또 레딧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읽어야겠다. 슈퐁코님,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무서웠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거 있어? 짧은 레딧글. 뭐야, 여기 내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여기 프로필 사진? 나 있어. 나 있었다. 몰랐네. 폼폼프린이 나이를 안고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슈폼코였구나, 이름이. 여기 있잖아, 나. 귀여워라. 이렇게 작게 본인이 만들어주신 게 참 귀엽네. 어이없어. 품고 있네요. 레딧 유저분들의 짧은 경험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말이랄 게 없고 그리 무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세요. 1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야. 나는 밤늦게 친구 하나랑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여자애들이랑 어떻게든 엮여보려고 하려 했어. 내 방은 2층이었는데 원래는 밤에 자기 전에 덤불 뒤에 사다리를 몰래 숨겨두는 식이었지. 자정쯤에 친구가 와서 사다리를 세워주면은 내가 매달려서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사다리를 다시 숨겨두곤 했어. 근데 이게 너무 귀찮고 위험해서 대신 밧줄을 사서 내 방 안에 있는 엮기 세트에 묶었어. 나 혼자 타고 내려가고 나 혼자 타고 올라올 수 있게 말이야. 내려갈 때는 밧줄을 나뭇가지에 걸쳐서 밖에서 볼 땐 낯선 사람이 집으로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밧줄이 대놓고 보이지 않게 했어. 아무튼 한 번은 우리가 하던 짓거리를 다 끝내고 나 혼자서도 내 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친구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 우리 집에서 며칠 떨어진 곳이 지나는데 웬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 공포영화 점프스케어에 나오기 직전에 헷갈리는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였어. 나는 이웃집 뒷마당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덤불 사이를 엿봤지. 거기는 한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제각각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있더라고. 할로윈 시즌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꽤 흥미를 느끼고 잠시 지켜보고 있었지. 근데 잔디밭 너머에 있는 누군가랑
눈이 마주친다는 걸 깨달았어.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지. 나는 미친 듯이 뛰어서 집으로 도망쳤어. 고작 2집 건너편이었거든. 밧줄을 타고 내 방으로 기어 올라가서 창틀에 손을 얹고 몸을 끌어올리려는데 쥐가 나서 잠시 매달려 있어야만 했어. 어떻게든 힘으로 버텨야겠다 싶어서 몸을 위로 훅 끌어당겨서 창문 안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뒤를 본 순간 아까 그 뒷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무표정으로 미동도 없이 양손은 옆에 축 늘어뜨린 채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만 응시하고 있었어. 나는 야! 너 우리 훔쳐봤냐? 라는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길 기다렸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마 1분 정도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던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영원처럼 느껴졌어. 결국 난 그냥 창문이랑 블라인드를 닫고 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란스러워했지. 아드레날린이 폭발해서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 근데 방충망을 다시 끼워 넣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내가 몰래 나갔다 온 걸 눈치챌 수도 있었어. 방충망을 끼우려고 블라인드랑 창문을 다시 열었는데 진짜 시메트를 굳혀놓은 것처럼 그 기괴한 인간들 중 단 한 명도 1인치조차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어.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 처음 봤을 때는 별로 소름 돋지 않았어. 왜냐면은 자기들 구역을 엿본 낯선 사람을 쫓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일 테니까. 근데 2번째로 봤을 때는 진짜 머리카락이 쭉 뼛서고 등골이 오싹해져서 창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 그 사람들은 처음 본 때랑 마지막으로 본 때 사이에는 적어도 1시간은 지나 있었는데 말이야. 나는 혼자 침대에서 덜덜 떨다가 기절하듯 잠들었어. 합리적으로 설명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일종의 환각을 본 거라고 치부해버렸지. 약 같은 건 절대 안 했어. 그러니까 일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겁주려고 1시간 넘게 동상처럼 서 있기로 짰을 리가 없잖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모르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몰래 같이 나갔던 그 친구한텐 이 얘기는 안 했어. 진짜 미친 경험이었지. 수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이건 댓글이네요. 수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본 적 있어? 그리고 너랑 눈 마주쳤다는 잔디밭 넘어있던 사람 그 무리 중 한 명이었던 거야? 글쓴이가 방금 레딧에 처음 푼 거야. 막 세상에서 제일 미친 썰은 아닌 것 같은데 나 스스로 다시 떠올려봐도 진짜 기괴한 일이야. 나한테 직접 일어났던 거는 분명하고 기억도 꽤 또렷하거든. 근데 그냥 아무한테도 공유한 적이 없어. 2번째 질문에 답하자면은 마당 너머에서 봤던 그 사람은 화롯대 반대편 야외용 의자에 앉아 있었어. 나랑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막 다급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애초에 남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본 광경 자체도 심박수를 엄청 올려놓긴 했지만 아무튼 눈이 마주치고 그 사람이 몸을 일으키려는 동작을 취하자마자 난 그 자리에서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튀었지. 진짜 무섭네. 아직도 노려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한 번 더 내다보지 않았어? 코스튬은 대체 어떤 종류였는데? 솔직히 디테일한 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웃기거나 유쾌한 것보다는 좀 무섭고 기괴한 쪽의 코스튬이야.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 일부러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써서 그런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해. 그리고 한 번 더 밖을 내다보지도 못했어. 왠지 영화에서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엿보면은 창문 바로 앞에 귀신이 바짝부터 쳐다보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너무 무서웠거든. 내 방이 2층이니까 물리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방금 겪은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 애초에 깡이 좀 있었더라도 온몸이 얼어붙어서 다시 볼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 2번 어렸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길 건너 건물에 들어가신 엄마를 기다리느라 차 안에 앉아 있었어. 그냥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는데 거리가 진짜 북적거렸거든. 근데 갑자기 목이 말도 안 되게 길게 늘어난 남자가 보이는 거야. 진짜 허리까지 닿을 정도로 목이 늘어나서 머리가 대롱대롱 축 처져 있었어. 그 사람은 자기 2팔로 머리를 똑바로 받치고 걷고 있더라.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 그 사람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주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나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진짜 엄청난 수치심이 밀려오더라.
절대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 마치 화장실에 있는 사람을 몰래 훔쳐보는 것 같은 기분 말이야.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엄청난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 장애나 기형이 있는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예의 없는 행동인 건 알지만 이건 달랐어. 나는 길 건너편 차 안에 있었고 내가 쳐다보는 걸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예의가 아니니까 쳐다보면 안 된다 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저 존재를 내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라는 느낌에 가까웠어. 진짜로 그 사람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기운이 나한테 강제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 같았어. 그거는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지만 내 호기심이 이겨서 계속 몰래 쳐다봤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심지어 눈치채지도 못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 내가 살면서 이거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걸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거는 목을 길게 늘리려고 쇠고리를 차는 부족 여자들 얘기뿐이었어. 아, 이거 봤어. 약간 다큐에서 봤어요. 미얀마 남부 및 태국 국경의 카렌족을 말하는 듯 마치 그 사람이 쇠고리로 목을 쭉 늘려놨다가 고리를 다 빼버려서 목에 뼈가 없는 것처럼 허리까지 축 늘어졌는데 세상을 거꾸로 보지 않으려고 자기 머리를 똑바로 들고 있는 것 같았어. 인간 신체로 가능한 일 같지 않았지. 그리고 그 강제로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느낌.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아주 깊은 감각. 거의 무슨 마법 같은 게 그 사람 주변에 쳐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를 못 보게 막고 있는 것 같았어. 마치 그 사람이 이 세상 존재가 아니거나 초자연적인 무언가라서 내가 봐선 안 되는 것처럼 말이야.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거랑 비슷한 걸 다시 보거나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작년에 매트릭스 오류 모음집 같은 영상 클립을 보는데 버스에 탄 어떤 남자가 똑같이 목이 엄청 늘어나 있는 클립이 있더라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목이 너무 길게 늘어나서 머리가 바닥에 닿아 있었어. 그 영상이 주작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그런 걸 본 건 그때가 유일했어. 이 얘기를 남한테 해본 것도 예전에 레딧에서 딱 한 번 푼 게 전부야. 그 영상 링크 있어? 찾았어. 사실 2달 전에 여기에 내가 댓글 단 적이 있더라고. 지금 다시 보니까 영상 속에서는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는 아니고 목이 서서히 늘어나는 게 보여. 내가 직접 봤던 그 남자는 목이 훨씬 더 길었고 걸어갈 때 양손으로 머리를 똑바로 세워서 받치고 있었거든. 근데 이 영상에서는 그냥 머리랑 목이 아래로 축 늘어져 있네. 진짜 영상이 있네요? 뭐야, 근데 업로드가 삭제한 영상이래. 호호. 근데 이 영상은 주작일 것 같다고 하네요. 글쓴 요 사람이. 일부러 삭제한 링크 아무거나 가져온 거 아니야? 이 사람? 우리 겁먹게 하려고? 궁금하네. 흥미롭네. 이렇게 확인해서 다시 답해줘서 고마워. 그 남잔 널 눈치챘어? 표정은 어땠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해서 걸었어? 아니면은 그 사람이 마치 투명인간이라 되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갔어? 옷은 뭐 입고 있었어? 날 눈치채지 못했어. 나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시내 차도 건너편에 주차된 차 안에 있었거든. 우리 엄마가 들어가신 곳이 샌프란시스코 시청 건물이었고 엄마가 그 맞은편 길가에 차를 세워두셔서 난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거야. 그 남자는 시청 건물 앞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양방향으로 오가는 직장인들도 엄청 많았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나치면서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게 기억이 나. 2번 쳐다보거나 뚫어져라 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 진짜 어떻게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건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확실히 기억이 나. 걷는 속도는 보통 사람들보단 약간 느려 보였고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서 걷는 느낌은 아니었어. 표정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 뭘 입고 있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정장 차림은 아니고 그냥 평상복. 이런 거고. 3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내가 간병을 하고 있었어.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할머니는 거실에 있는 환자용 침대에 누워 계셨어. 나는 한 10m쯤 떨어진 곳에 누워있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할머니 옆에 웬 젊은 남자가 서 있는 거야. 속으로 내가 미쳤거나 저건 귀신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자려고 다시 누웠어. 노인분들 기저귀 갈아드리고 씻겨드리는 게 진짜 진이 빠진 일이거든.
게다가 죽은 사람이 임종을 앞둔 사람을 마중 나오는 건 굳이 깊게 파고들 일도 아니니까. 그러고는 잠에 들었지. 근데 갑자기 쾅 하고 누가 진짜 세게 내 등을 발로 걷어차서 침대 밖으로 굴러 떨어졌어. 자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등을 엄청 세게 걷어차여서 침대 밖으로 밀려난 거야. 엄청난 무게감이 내 등을 가격해서 아예 침대 밖으로 튕겨나갔어.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고통스러워서 끙끙대시면서 날 찾고 계셨는데 내가 자느라 못 들었던 거지.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할머니 상태를 봐드리고 다시 잠들었어. 다음 날, 그날 막 집에 도착하신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야. 돌아가신 친오빠 버니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오빠가 젊은 시절 모습이었는데 검은 머리를 뒤로 쫙 올백으로 빗어 넘기고 웬일인지 정장을 쫙 빼입고 있었다 했어. 아무튼 엄청 젊은 모습으로 할머니 침대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자기 상태를 살폈다는 거야. 나는 그때까지 내가 겪은 일이나 본 거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한 상태였단 말이지. 그 남자는 진짜로 거기에 있었던 거야. 할머니랑 내가 똑같은 사람을 본 거라고. 죽은 할머니 오빠가 내가 빨리 안 일어난다고 내 등을 발로 걷어 찬 거였어. 자, 답글. 할머니가 생전에 오빠분에 대해 얘기해 주신 적 없어? 그분 혹시 누가 농땡이 비우면은 막 혼내고 그런 성격이었어? 그리고 네가 겪은 일에 대해선 정말 위로를 전해. 나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1년 동안 간병을 했었거든. 진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귀신 본술 같은 건 없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생생한 꿈을 2번 꿨어.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무사히 잘 가셨고 이제 평안하시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신 거라고 믿어. 나 그 할아버지 잘 알아. 할머니 오빠.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관도 운구했어. 진짜 딱 그러고도 남으실 분 맞아. 나중에 다시 뵙게 되면은 이 얘기를 꼭 꺼내보려고. 뭐야 이거 사진이. 다음 4번? 이게 뭐야? 세면대 위에 무슨 핀이 있네요? 핀? 가장 무서운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최근에 겪은 제일 황당하고 머리 아픈 썰이야. 미리 말해두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 사실 좀 시시하거든. 지난달에 출장 때문에 내가 늘 가는 단골 숙소에 묵었어. 노바스코샤에 있는 120년 넘은 클래식한 고급 호텔이지. 거기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게 여러 번 보고된 곳이래.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었어. 난 호텔에 가면은 짐부터 풀고 화장실에 내 물건들을 세팅해두는 게 루틴이었거든. 체크인한 날 저녁 먹기 전후로 씻었고 화장실도 몇 번이나 들락날락거렸어. 나이 먹으니까 오줌이 자주 마렵더라. 그래 인정할게. 그리고 볼일 보고 나면은 당연히 매번 세면대를 썼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세면대 주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물기도 닦았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 화장실에 있는 내 물건이라고는 작은 세면도구 가방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내가 다 꿰고 있었단 말이야. 다음날 아침으로 넘어가 볼게. 밤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이 평온했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물건들은 다 원래 있던 그대로였지. 근데 세면대 바로 앞 한가운데에 머리에 동그란 구슬이 달린 시침핀 하나가 떡하니 놓여있는 거야. 시시하지? 근데 도무지 설명이 안 돼. 내 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원래 화장실에 있던 것도 아니고 수건이나 천장 쪽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야. 아예 말이 안 되고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자, 이제 누가 이것의 의미 좀 설명해 줄 사람? 전립선 검사나 받아보란 개신가? 내 목숨이 당장 위험한 건가? 당분간 재단사나 옥수수집 근처에 가지 말까? 자, 댓글에 혹시 드라이 클리닝 한 셔츠 있어? 세탁소에서 가끔 셔츠 깃에 핀을 꽂아주긴 하거든. 옷 갈아입을 때 튕겨나갔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런 셔츠 없었어. 진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보고 제외했다고 장담할 수 있어. 아내가 가끔 바느질을 하긴 하는데 구슬 달린 시침핀은 안 쓰거든.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핀 주변에 갈 일 자체가 아예 없었어. 영혼들은 작은 물건을 움직이는 걸 훨씬 쉽게 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 내가 원래 머리끈이나 실핀을 온 사방에 흘리고 다니기로 악명이 높거든. 예전 아파트에 살 때 방바닥 청소를 방금 막 끝내고 다시 방에 들어가 보면은 실핀 하나가 방바닥 한가운데에 떡하니 붙어있곤 했어.
이런 일이 진짜 맨날 일어났어. 그래서 나는 그 불청객을 실핀 도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그 아파트에서는 그것 말고도 기괴한 일들이 꽤 있었어. 확실히 그 집에 나 혼자만 있던 건 아니야. 다음 5번입니다. 우리 집은 공원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가로등이 딱 하나 있었어. 근데 그 가로등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몇 분 동안 계속 깜빡거리곤 했거든. 한 번은 새벽 3시에 무슨 소리가 나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마침 가로등이 또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남자 4명이 나타나더라. 그냥 남자들끼리 밖에서 밤새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인가 보다 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뭔가 기괴하다는 걸 깨닫고 나도 모르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 걷는 폼은 평범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랐거든. 마치 무빙워크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것처럼 말이야. 순간 직감적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 동네같이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 어울리는 부류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오히려 상어 떼처럼 사냥감을 찾으러 온 것 같았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목소리도 엄청 낮고 위협적이었어. 목덜미에 털이 쭈뼛 서는 걸 느끼면서 나는 방 안쪽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고 그 사람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어. 그날 밤은 진짜 거의 한숨도 못 잤지. 이거네. 다들 좀 시시한 얘기를 하네. 시시하긴 하네. 6번. 아마 8, 9살 때쯤이었을 거야. 이모네 집에서 화장실에 가게 되었어. 그때 집에는 이모랑 나 그리고 사촌 2명이 있었고 다 같이 거실에 있었거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문을 열었는데 이모는 평소에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셨어. 웬 플란넬 셔츠를 입은 남자가 창문을 향해 변기 앞에 서 있는 거야. 나는 헉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어. 거실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있는 남자 누구냐고 물었지. 이모는 기겁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셨어. 그리고 이모가 화장실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난 진짜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 근데 그날 우리는 이웃집 남자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댓글. 나도 우리 집에서 검은색, 빨강색이 섞인 체크무늬 플란넷 셔츠를 입은 키 큰 남자가 휙 지나가는 걸 본 적 있어. 겪는 줄로 보고 우리 형인 줄 알았어. 우리 형도 키 크고 검빨 체크 플란넷 셔츠가 있거든. 그래서 그쪽 대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지하실에서 형이 야, 안 들려, 나 빨래 중이야 하고 소리치더니 세탁기 문이 닫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195에 110kg가 넘는 거구가 나한테 장난치려고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간 게 아닌 이상은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실을 가로질러 세탁실까지 그 짧은 시간에 갈 순 없거든. 그 플란의 아저씨를 한 번 더 본 적이 있는데 2번 다 내 방문 밖 복도였어. 야, 나도 그 플란의 셔츠 남자 봤어. 혹시 빨간 검정 체크무늬 셔츠 입은 백인 할아버지 아니야? 내가 예전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갔을 때인데 계산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왼쪽을 봤거든. 그때 그 할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 할아버지를 보고 다시 앞을 봤다가 한 1초쯤 뒤 다시 왼쪽을 봤는데 사라지고 없었어. 진짜 말도 안 돼서 그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계단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보기까지 했다니까.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블라인드를 반쯤 열어놓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 난 2층 살았고 램프 2개 정도 켜놓고 청소하고 있었지. 근데 베란다 문 쪽을 보니까 그 뻥 뚫린 공간에 그 할아버지가 빨간 검정 체크 셔츠를 입고 그대로 서 있는 거야. 그때 그 할아버지 눈이 어땠는지는 굳이 말 안 할게. 진짜 선 넘게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청소기 돌렸고 다시 고개 들었을 땐 사라지고 없었어. 하고 다른 사람도 플라넷 셔츠를 봤다고 하네. 약간 저승사자 느낌 아닐까? 저승사자?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빨간 플라넷 셔츠가 엄청 유행하긴 했잖아. 어쩌면 그 귀신들은 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아, 다 빨간 셔츠를 입은 남자라고 하네. 약간 그런 셔츠 입고 직장 가는 사람들 아니야 다? 이 시대에? 그때 사람 다 귀신으로 남은 건가? 여기까지입니다. 레딧 사람들
인분 사건 맛 좀 봐야겠네 이 사람들. 아, 인분 사건이 제일 무서운데. 잠깐만요. 다른 거 읽을 거 있나 한 번만 봐볼게요. 자, 나폴리탄 괴담도 더 읽어볼게요. 더 지니어스님이 직접 써주신 HBC 새벽마당 정유선 아나운서의 홈쇼핑 밝고 경쾌한 시그널 음악 새벽마당 특과관이라는 로고가 나오며 세트장으로 카메라 줌인 쇼호스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HBC 새벽마당 특과관 정유선입니다. 오늘도 좋은 상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오호! 자, 오늘 상품 보여드리기 전에 가격부터 딱 공개할게요. 화면 보시죠. 화면 사이드에 오늘의 특가 79,000원이 표시된다. 그 위로 빗금이 쳐진 정가 240,000원이라는 글자가 회색 글자? 이 가격 믿어지시나요? 이야, 지금 객석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마구마구 들려오는데요. 어때요? 백화점가 절반도 안 되죠. 여기다 오늘 무이자 7개월에 사은품까지 얹어 드려요. 이거 진짜 오늘 방송 아니면 못 만나세요. 쇼호스트 옆에 상품 진열용 탁자가 비치되어 있다. 탁자 위 상품은 벨벳의 천에 덮여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구성도 알차요. 본품에 전용 받침이랑 덮개, 충전 어댑터, 리필까지 풀세트로 들어갑니다. 설치는 기사님이 댁으로 직접 다 가서 해드리고요. 자, 수량 많지 않습니다. 화면 우측에 남은 수량 보이시죠? 지금 막 빠지고 있어요. 망설이면 늦어요. 전화기 옆에 딱 두시고 지금 바로 주문 주세요. 자, 그래도 직접 써보신 분 얘기가 제일 믿음 가시죠? 오늘 올해 애용해주신 고객분 한 분 보셨습니다. 윤귀숙 고객님 나와주세요. 와후! 밝은 미소의 60대 여성 게스트 등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고객님. 자, 이거 사용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몇 년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하나 샀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죠. 예.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일단 집에 두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영감이랑 둘이 사는데 적적했던 차에 이게 있으니까 든든하고 밤에 안심도 되고. 에휴, 그러셨구나. 손주분들도 있으세요? 있죠. 가끔 오는데 우리 손주가 이걸 그렇게 좋아해요. 오면 옆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랬죠. 맞아요 고객님. 요즘은 애들이 더 좋아하죠. 자, 사용법도 간단하다면서요? 간단해요. 꽂아두고 두기만 하면 돼요. 나같이 기계 잘 모르는 사람도 쓰는데요 뭐. 자, 그럼 직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게스트가 상품을 들고 보여준다. 카메라는 게스트의 상반신만을 잡고 있어 상품은 앵글에 잡히지 않는다. 게스트는 행복하다. 이게 무슨 제품이냐?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봤죠? 별거 없어요. 어머, 진짜 간단하네요. 보셨죠 여러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주문 들어오는 거 보세요. 아유, 벌써 이만큼. 수량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서두르세요. 전화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새벽마당이죠? 나 좀 빨리 보내줘요. 10개. 아니, 걔 있는 거 다. 어머, 고객님 10개나요? 많이 쓰시나봐요. 아유, 많이 쓰지. 근데 자꾸 모자라. 사도 모자라요. 빨리 좀 보내줘. 아, 고객님 단골이시구나. 바로 잡아드릴게요. 단골은 무슨. 끊을라 그래도 안 끊어져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못 끊어. 아무튼 냉큼 보내. 허허허, 그러니까요. 자, 10개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주문 막 밀려들고 있네요. 다음 분 연결할게요. 게스트가 상품에 눈을 대고 깜빡인다. 여보세요? 어머, 정유선씨, 나 또 전화했네. 어머나 고객님, 또 주문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응, 자꾸 사게 돼. 이번에 우리 며느리 줄 거 하나, 옆집 줄 거 하나, 경로당에 놓을 거 2개. 거기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서 보고는 다들 갖고 싶다고 난리야. 아유, 인심도 좋으셔라. 다들 좋아하시겠다. 좋아하지. 한 번 드리면은 다들 손에서 안 놔. 우리 며느리도 그래. 요새 친정도 안 가고 그것만 봐. 효녀 다 됐어. 호호호. 아마 그럼 고부 사이도 좋아지셨겠네. 좋아졌지. 말을 안 하니까 둘이 나란히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 싸울 일이 없어. 그게 평화죠. 뭐 다른 게 더 있겠어요? 그럼 우리 영감도 이젠 그것만 찾아. 나보다 그걸 더 좋아해. 밤에도 나 말고 그거 옆에서 자. 근데 뭐 어때? 코는 안 골아서 좋아. 호호호. 호호. 자, 그럼 오늘 몇 개 드릴까요?
일단 5개? 아니, 경로당 어르신들이 몇이더라. 자꾸 늘어서 갈 때마다 사람이 더 많아져. 처음엔 7, 8이었는데 요새는 앉을 데가 없어. 그냥 넉넉히 10개 줘요. 아유, 북적북적하니 좋네요. 10개 잡아드릴게요. 응, 아참. 근데 하나 물어볼게. 그게 원래 이름표 같은 게 붙어 나와요? 우리 집 거에 자꾸 이름이 적혀 있어. 모르는 이름이. 누구 건가 했는데 며느리 거에도 옆집 거에도 다 다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아유, 그거 정품 인증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 다행이네. 난 또 누가 우리 집에 자기 거 두고 갔나 했지. 알았어요. 10개 빨리 보내줘요. 네, 고객님 10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온 동네가 함께하는 상품이에요. 사은품도 잊지 마시고요. 자, 한 분 더 연결할게요. 덜컥. 조심스러운 40대 여성의 목소리. 여보세요? 저... 거기 상담도 되나요? 산 건 만족하는데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럼요, 고객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게요, 자꾸 자리를 옮겨요. 분명히 어제는 거실 구석에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방 문 앞에 와 있어요. 딱 제가 자는 방문 앞에. 제가 옮긴 적이 없거든요. 혼자 사는데. 아유, 알아서 척척 따라다닌다니까요. 부지런하죠? 그게 좀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어떤 날은 부엌에 가 있고 어떤 날은 화장실 앞에. 가만 보면은 제가 가는 데마다 미리 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어디 갈지 아는 것처럼요. 어머, 고객님 동선을 다 외웠나 보네. 그만큼 정들었단 거예요. 정이요? 저는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똑바로 아니 못 봤어요. 괜히 보기가 싫어서 그냥 구석에 두고 안 보려고 하는데 안 보려고 하면 더 신경이 쓰여요. 등 뒤에 있으면 자꾸 돌아보게 되고. 자,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같이 지내세요. 보면 또 예뻐요. 그저 여러분 호호 맞아요 하고 방청객들의 환호. 예쁜진 모르겠고 밤에 소리가 나요. 가끔요. 처음에는 시계 소리인가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숨소리 같기도 해요. 느리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아유, 고객님이랑 합이 잘 맞네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요. 다들 그래요. 처음만 좀 낯설지 곧 그 소리 없으면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런가? 하긴 요새 그 소리 들어야 잠이 오긴 해요. 없으면 허전하고. 근데 그럼 이거 무서워할 거 아니죠? 안 무서운 거 맞죠? 그럼요, 고객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믿고 2개만 더 주세요. 숨은 많이 쉬고 싶으니까. 네, 고객님 2개 더. 잘 생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경질적인 젊은 남자의 목소리. 빠르고 갈라지고 숨이 차다. 거기 사람이에요? 사람 맞아요? 진짜 사람이에요, 거기? 네, 고객님. 정유선이에요. 말씀하세요. 오늘 며칠이에요? 며칠째냐고요? 나 며칠 못 잤는데 며칠인지 몰라. 달력이 자꾸 없어져. 때도 또 붙어있고 어제가 어제인지 오늘이 어제인지. 그게 자꾸 새요. 내 옆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밤새 나를 밤새 새 자꾸. 내가 몇 개? 3개? 어머, 고객님 너무 무리하셨다. 좀 쉬어야겠어요. 쉬긴 뭘 쉬어. 눈 감으면 더 가까이 와. 눈 뜨면 천장에 붙어있어. 내 위에. 아니 들어봐. 내가 분명히 하나 샀거든? 딱 하나. 근데 이게 나를 보는데 보는 데가 없어. 눈이 없는데 보는 게 느껴져. 내 이름을 아는데 내 이름을 까먹었어. 걔는 아는데 난 잊어버렸어. 어떡해? 나 이름이 뭐였지? 여보세요. 내 이름 알아요? 주문할 때 적었잖아. 거기 적혀있죠? 내 이름 거기 있죠?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댁에 지금 몇 개 있으신지만 말해주실래요? 몇 개인지를 누가 알아 셀 수가 없는데 자꾸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제 나보다 많아졌어. 집에 내 자리가 없어. 내가 들어갈 데가 없어. 다 차지했어.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진짜 며칠 못 버텨. 나 이제 진짜 숨을 못 쉬겠어. 위에서 눌러 자꾸 위에서 눌러. 아유, 고객님 그렇게 정이 깊으세요? 외로우셨나 보다. 제가 오늘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덜 외로워요. 자, 다음 분. 안돼 보내지마. 제발 더 보내지마. 하나 더면 나 진짜 죽는다고.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냐고. 사람이냐고. 거기 사람. 어머, 또 끊겼네. 연결이 자꾸 고르지가 못하네요. 자, 사은품 행사도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분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제가 왜 전화했죠?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고객님.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아, 주문. 그래요. 그거 하나. 아니, 더 있나?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또 없는 것 같고 요새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유, 정신 없으셨나 보다. 저는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있어요. 정신 차려보면은 그 앞에 앉아있어요. 아침인 줄 알았는데 밤이고 밥을 먹은 것 같은데 배가 고프고 하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앉아있으면은 시간이 그냥 아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신다니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런가 봐요. 근데 요새는 둘 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누굴 보는 건지 어떨 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나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푹 빠지셨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자, 하나 보내드릴까요? 내가 시키는 거니까 내가 말해야겠죠? 내 생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을 네, 고객님 잘하고 계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주문하겠습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배송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계처럼 말해? 네, 고객님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늘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반박자 겹쳐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도 하나 주세요. 네, 고객님 몇 분이서 쓰시게요? 6. 아유, 식구가 늘었네요. 좋으시겠다. 7. 네, 다 같이 쓰시게 넉넉히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들 찾으세요. 수량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고객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큼직하게 보여주시겠어요? 게스트가 다시 상품을 들고 보여준다. 자, 이번엔 크게 방청객의 박수. 게스트의 상반신이 180도로 회전하며 우두둑 소리가 세트장을 가득 채운다. 여전히 상품은 앵글에 잡히지 않고 카메라는 게스트의 웃음을 향해 크게 줌인. 어머, 완벽하세요.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감 임박이에요. 수량이 거의 다 빠졌어요. 지금 안 하시면 다음은 없습니다. 전화 지금 바로요. 네, 매진입니다. 매진. 다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못 받으신 분들 너무 아쉬워 마세요. 내일 또 준비할게요. 뭐라? 여보세요? 저 환불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이거 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눈 때문에 며칠째 못 감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감게 해주세요. 제발. 고객님 이미 사용하신 제품이라 환불이 안 되세요. 너무 아쉬워 마시고 내일 또 봬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쇼호스트가 말을 멈춘다. 입을 한번 다시고 혀로 이슬을 더듬더니 다시 환하게 웃는다. 내일 또 만나요. 네, 다들 또 오실 거죠? 말끝이 조금 센다. 아래 앞니 하나가 툭 떨어져 테이블에 벨벳 천 위로 굴러갔다. 어휴, 오늘 정말 정말 수고해요. 내일은 수고하세요. 서하이요. 이가 후두둑 떨어진다. 위아래로 한 움큼씩 벨벳 천 위로 흩어지며 자잘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쇼호스트는 환하게 웃고 있다. 쇼호스트가 잇몸만 남은 입으로 환하게 웃는다. 웃음이 폭소로 번진다. 히히히히히히 아이해요 에이하해요. 말하던 쇼호스트가 무언가 목에 걸린 듯 기침을 한다. 입에서 이 하나가 톡 튀어 천 위로 떨어진다. 쇼호스트는 아무렇지 않게 웃는다. 혀야 회가 셔커 안득한 거야. 다시 시그널 음악이 흐른다. 스튜디오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한다. 여보세요? 있죠? 저 방송 보다가요. 너무 좋아 보여서 처음 주문해 보려고요. 이거 진짜 괜찮죠? 그쵸? 하나 주세요. 아니, 사은품도 준다니까 2개로 할게요. 쇼호스트는 어둠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나봐. 어두워진 무대에 게스트가 그대로 앉아 정면을 보고 웃고 있다. 화면이 다음 방송 안내로 전환된다.
방송 종료. 헐. 여기까지네요. 개 기괴하네. 나의 생각은 상품이 사람들의 자아 같은 걸 뺏어가서 사람이 상품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적혀있는 게 이전에 사갔던 사람의 이름인 거야. 어쨌든 이 상품 자체는 중독성이 굉장히 있어서 계속 그걸 보면은 빠져들게 돼서 내 자아가 거기로 뭐 흡수된다거나 어쩌다거나. 더빙하는 맛이 있네요. 나 이렇게 이상한 거 있는 거 좋아해. 그 이거 뭘까? 형용 불가의 솟고 아득한 꿈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점점 증식되는 건가? 산 사람이 흡수되고 반품되고 무한 리퍼십이. 아, 그런가? 글 못 읽는 게 티가 안 나는 대사래. 이건 못 읽어야 웃기잖아. 이야, 안녕하세요. 내 혀안녕. 잘하죠. 형용불가야. 개 잘하지. 이거 이 뱉는 것까지 했어요, 내가. 치아 뱉는 것까지. 기생충 음모 같다고? 자꾸 움직인다는 건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를 흡수하기 위해서. 점점 내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내가 자주 가는 공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재밌네요. 나 이런 거 좋아. 이런 캐릭터성이 뚜렷한 거. 아유, 고객님 이런 거. 자,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수록 연기 실력이 늘어나요? 나도 느껴요. 점점 더 뻔뻔해지는 것 같아. 이게 뻔뻔해 연기를 잘하거든?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 사실. 부끄럽잖아, 몇백 명이 내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있는 거 보는 거. 형용 불가해, 이거. 이거 부끄럽잖아. 근데 이제 안 부끄럽고 졸라 뻔뻔하게 하면은 사실 여러분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약간 혼자 이러는 게 오글거리고 부끄럽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이게 조금 좀 다르잖아. 내가 막 로맨스 대사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나도 오글거려서 못 읽겠는데 이런 거는 좀 뭐라 해야지? 기괴하잖아. 기묘하고. 이런 거는 좀 더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글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글 너무 무서웠고 요 마무리 커뮤니티 글도 재밌었습니다. 이중장금 잘 하시고 침대 아래 오전에 보전 시간에 잘 확인하시고 뭐야 이거 홈쇼핑 조심하세요. 난 홈쇼핑으로 뭘 시켜본 적은 없어. 우리 엄마는 잘 시키던데. 홈쇼핑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빠진 연기로 엔딩 해달라고? 이중장금 잘 신자를 인생자자자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것 때문에 잠 다 깼겠다. 나 이거 연기도 하는 것 때문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